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온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 강풍이 불 거라고 기상청이 예고는 했지만 실제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지고 차량도 기우뚱하는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랍고 무서운 위력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외출 자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출퇴근길에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가야 되죠. 태풍이 올 때는 고정돼 있지 않은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조심하시고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 또 공사장 근처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실내에 계실 때는 창문을 잘 닫으시고 잠그시고 또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건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태풍 지금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있어서 완전히 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태풍 영향권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동안에는 라디오, TV 등 이 재난 방송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서 안전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8월 27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319번님, 빈님, 오영찬님, 이혜영님, 새로운 분들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이 시간 상황을 조금 알아보고서 저희 이제 뉴스픽 진행하죠. 자, 기상청의 강혜종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태풍 바비는 평양 북서쪽 약 50km 육상에서 시속 46km로 북동진 중입니다. 태풍은 북한을 통과해 중국 쪽에서 소멸되겠습니다. 이 태풍특보, 중부지방의 이 태풍특보가 강풍특보로 9시를 기에 대체가 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특히 중부지방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로수 전신주 사고까지 해서 1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 또 항공기 운항 여부 또 여객선 운항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이 특히 서해 쪽의 물결이 4에서 8m, 그 밖에 전해상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전해상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오늘 벗어나긴 하겠지만 남서쪽에서 또 다른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이 다량의 수증기와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 내일까지 남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도 30에서 80mm 이틀 동안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5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니까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꽤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 습도 90%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9시에 중부지방 강풍특보가 지금 발효되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바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비 소식이 또 이어져 있네요. 계속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지금 오늘도 한 300명대 아직 계속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와 의사협회 대치가 지금 계속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저희 같이 고민해 보죠.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에 4가지가 나왔었죠. 이 네. 안을 놓고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대치되는 모습이고요. 당초에는 양측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다시 한번 협의한다. 잠정적으로 좀 일방적 정책 네.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상 의협 측과 정부의 최종 협상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 결렬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파업에 돌입한 상태고요. 오늘까지 지금 이틀째 계속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오전 8시를 기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공의 전임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의료법에 따르면요.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라던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의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어제 잇따라서 뭐 걸기대회라든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협이 반발하고 있고요. 이 위헌적인 법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감옥에는 내가 갈 테니까 후배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 뭐 어쨌든 현재 상황까지 이틀째 파업이 되고 있는데 일선 병원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업무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커지겠죠. 좀 허소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응급실 중환자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뭐 대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외래 진료 규모를 뭐 줄인다던가 신규 환자 입원은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의 의견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가지 않도록 여기서 잘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의 극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이겨야지 이 싸움이 끝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고 예. 그 몫은 국민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타협이 없는 태도, 뭐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의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의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인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에게 그런 희생 정신을 요구하기에는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지금 불이 난 상태인데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제가 어제 한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시간 강사 40대 후반 시간 강사였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8개월을 실업 상태고 이번 학기에도 수업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인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밥그릇 싸움 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밥그릇 싸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군이 다 밥그릇 싸움일 수가 있는데 그 밥그릇 싸움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페이 닥터들 평균 그 연봉 자체가 2, 3억이 다 넘어갑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집단인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네.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20, 30년 뒤를 본다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지금 의료계에서 파업을 하니까 누가 힘이 듭니까?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중환자나 일반 응급 환자도 많은데 네. 피검사 하나 하는데 2-3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이 사법 의료 체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에서도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게 더 절감이 되는 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의협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 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일단 철회를 하고 의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들어가라 현장으로. 그러고 나서 코로나19를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원점이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가고시도 지금 학생들이 89%가 취소 그렇죠. 신청을 하고 예. 하고 나서 막상 교수님 두려워요 하고 교수님들에게 이제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이 불이익을 본다면 우리도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 힘든 타이밍에 이런 정책들을 강행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조금 추후에 서로가 좀 얘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평론가께서는? 지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의사단체들이 내세운 파업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의사단체들이 의사수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 확충을 했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건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인이협이 또 한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불변의 수치가 아니고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화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들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 격차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단체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방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인이협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너무 낮다. 이제 접근성이라는 것은 병원에 쉽게 가야 되고 의사들이 또 많아서 진료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냐를 네. 따져봤는데요. 인이협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종로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 그러니까 네. 1000명당 한 16명이잖아요. 근데 경북 영양은 몇 명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000명당 몇 명일까요? 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종로는 16명 네. 정도라고 했죠. 한 자리 0.72명. 0.7명. 한 명이 되나 맞나?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에 있는 인구가 의사 한 명에도 비율이 안 된다면 과연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강원도도 역시 1000명당 의사가 한 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 절반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일단 명분상에 있어서 의료 정원을 좀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협에서라도 당장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좀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되지 정부가 원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합의점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보통 평론을 할 때 양쪽의 입장을 다 담아줍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협이 명분을 갖기 매우 어려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 심각하고 특히 왜 감염내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원을 안 하나요? 예, 그만큼 비인기 과목인 것이고 우리가 이국종 교수 얘기하듯이 흉부외과라든가 그렇죠. 네. 꼭 필요한데 이제 비인기고 처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이런 거는 사실 공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도 예.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또 하나 예. 문제는 지금 정부 안중에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공공의대 신설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공공의대에서 의사를 이렇게 선발할 때 예.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뭐 시도지사나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이런 방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또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정말 주치의처럼 제 태어나자 돌 때부터 다닌 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가면은 한 환자를 보는데 한 20-30분을 봐요. 단순한 증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생활 습관, 식단 관리, 집안 사정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의사 선생님을 보고 어떨 때는 이제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고 집으로 그냥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 지금은 병원에 가면은 한참을 대기를 하고 나서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3분 진료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건 맞다. 왜냐하면 의사를 보조하는 그 진료 보조 간호사가 PA 간호사라고 하는데 지금 네. 전국에 1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만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의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공의대의 그 어떤 선발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뭐라고 지금 했나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당초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다양한 뭐 전문가들의 추천위를 구성해서 한다라는 것이 홍보문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안이 아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복지부 홍보 간행물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실수였고 수정을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다라고 해서 밝힌 것은 누군가 추천을 통해서 뽑거나 그러지 않는다. 입시를 치러서 공정하게 그렇죠. 선발할 방침이다라고 다시 한번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의 대입과 입장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공정성이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홍보 간행물에 실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특히 의사를 뽑거나 어떤 전문직을 뽑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공정성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싶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또 같이 한번 근데 제가 또 한 말씀 지켜보죠. 드리자면 실수로 들어간 건 잘못이지만 실수로 들어갔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언론에서 그렇죠. 재생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지 갈등을 줄여야 되는 시기에 네.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오보가 재생산되면서 뭐 예를 들면 미래 의료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네.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네.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국세청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탈세 문제를 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파업과 관계없이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경찰관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어요. 관련 내용 저희가 좀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죠. 예, 경찰이 물론 외부의 어떤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들을 조사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네. 경찰 내부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왜냐하면 보도를 몇 가지 해드렸죠. 예, 저희도 한번 다뤘던 아이템인데 네. 일부 경찰들이 그 세터민 탈북자 여성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도 있었었고 네. 또 물론 일부 사례입니다마는 모 경찰서 간부가 그 채팅창에 동료 여성 경찰들의 신상을 네. 예, 좀 유포하고 후배 여성 경찰을 음란문구까지 경찰들. 합성했다라는 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경찰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예. 저도 좀 유심히 봤었는데 일단은 경찰을 선발할 때부터 채용 단계부터 성인지 감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런 제목이고요. 또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성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왜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인사를 했을 때 이후에라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후에도 왜 이렇게 우리가 보직 이동할 때 인사 검증을 다시 받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 인사 제한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태스크포스를 이미 경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목격자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사실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성범죄 문제라는 것은
조직의 문화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너무 남성 중심적 사고라든가 경찰 조직 사이의 구조적 문제, 조직적 문제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경찰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게 여성 경찰관 포순위라고 있죠. 네. 포순위가 21년 만에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단발머리에 치마 입고 속눈썹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지를 입고 머리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어떤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고 우리가 음란물이라는 말 대신에 경찰청에서 이제 성착취물이란 말을 씁니다. 예.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경찰 안에서의 어떤 성범죄나 성비위가 경찰관 조직이 유독 심한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선 경찰에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억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거의 보도가 되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독 경찰관이 많냐를 얘기하자면 전체 남성의 성범죄 비율이라든가 전체 남성 그렇죠. 공무원의 성범죄 비율에서 몇 프로 차지하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경찰이라는 게 바로 공권력 아닙니까? 공인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경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조직 문화 얘기했는데 경찰 내에서 이 어떤 성비가 났을 때 이거 대수롭지 않아라고 치부하고 그 개인의 문제로 일탈로 넘어가 버린다면 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많은 부사원들이 똑같은 일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가 되고 불이익이 간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누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2018년에 해화역 집회 때도 그 경찰청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리더의 의지도 참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남성성이 강한 조직, 경찰이 아니라도 남성이 많고 남성성이 네. 강한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의 대다수가 여성인 조직이나 뭐 회사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조직이나 회사에서 늘 나오는 고충의 70-80% 이상이 내부 성 비위나 성희롱이었습니다. 남성 상사가 적은 그룹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런 거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성 인식의 문제이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경찰에 대한 통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찰청 성범죄 종합대책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경찰관 성범죄 수가 네.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59.8건 한 60건 정도라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이 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일선에서 성범죄 피해를 수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피해자의 고충이 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1인 사는 여성 가구에 왜 접근하려고 그랬다가 어떤 남성이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됐다고 남자친구가 결국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이게 시끄러워지고 뭐 수사를 보강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런 신고를 접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피해자를 보호를 하는 방안을 아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 수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최일선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경찰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복무 개선이라던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사실 경찰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경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쓴소리를 좀 하자면 경찰이 사실 현 정부 들어서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8월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경찰청장과 중앙경찰 학교 고위직들이 SNS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사과를 했었고 2019년 3월에 행안부 장관이 또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버닝썬 사건 때문에 일부 경찰들이 특권층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무죄 판결이 난 사람도 있고 실형인 뭐 집행유예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두 번이나 사과를 한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현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실 경찰들이 요구해왔던 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추진을 해왔는데 만약에 경찰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에는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도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경찰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경찰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 소위 말하는 경찰 개혁안이라든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감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그렇죠. 거듭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